네, 그럼 이번에는 그 홍콩 보안법 이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뭐 이제 그 보안법 통과하고 중국에서는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는 그 뭐죠 특별 조치 그 철회하고 뭐 이제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홍콩에 있는 여러 가지 금융 외국 다국적 금융 회사들이 홍콩을 탈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탈출하는 금융 회사와 인력들을 자본을 잡기 위해서 지금 싱가포르와 일본이 막 엄청나게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도 물론 거기 좀 발을 끼얹은 것 같은데, 끼인 것 같은데, 한국은 일단 첫 번째로 다 거절을 당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이 외면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금융에서. 지금 한국의 어떤 금융 문화 혹은 금융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글로벌 상황에서 봤을 때. 그게 매년마다 나오는 순위가 있는데,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순위가 굉장히 올라갔었어요. 제가 그때 그 위안화 허브, 한국의 위안화 허브 제가 만든다고 그때 PM을 하고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사인도 하고, 그 이듬해 리커창 총리 왔을 때, 한국하고 중국 간의 채권 통을 만드는 그것도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안화 허브에 열심히 했는데, 그때 순위가 엄청 올라갔어요. 왜냐면 한국이 옛날에 외환시장이 원하고 달러 외환시장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하면서 여러분은 관심 없어서 모르겠지만 후에 위안화하고 원화 시장이 생긴 거예요. 원래는 위안화하고 원화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위안화하고 달러하고 원화 이렇게 두 번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비용이 두 번 들어가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해외에다 돈을 보낼 때 그 수수료가 비싼지 알아요? 특히 이렇게 서수 화폐는 더 비싸요. 왜냐면 이게 두 번 거치니까 환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 스위프트가 또 독점을 하니까 또 수수료 비용이 비싼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는 직접 대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단계가 한 번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위안시장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하려면. 그래서 원화하고 위안화 위안시장이 생겼고 상해에도 생겼어요. 원화 위안화 시장. 그러면 이게 벌써 지수가 올라가요. 근데 중국이 위안화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위안화가 평가 저라 압력을 받으면서 중국에서 홍콩에 있는 위안화를 다 걷어 들어갔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중국 경제가 나쁘다 이러면 공매도를 칠 때 홍콩에서 치거든요. 이번에 홍콩이 보안법이 통과되면서 미국의 그 헤지 펀드, 제일 유명한 헤지 펀드가 있어요. 이름이 케어 베이스 거예요, 아마. 이게 항상 중국 개념이 공매도를 쳐서 돈 버는 펀드예요. 근데 이번에 또 홍콩 펀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지금 엄청 조성을 해서 그래서 지금 홍콩 주식하고 홍콩 달러 환율이 지금 마이너스 60% 떨어지면 자기네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다 베팅하겠냐는 투자자의 선택이죠.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는 거지. 그다음 그 사람 돈 벌지 아직은 이제 나중에 6개월 후에 답이 나오는데, 근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홍콩이 위안화 중국, 차이나 경제에 대한 공매도를 치는, 안 좋게 볼 때 홍콩에서 쳤어요. 홍콩이 위안화가 제일 많으니까요. 그게 우리가 위안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CNY, 본토 위안화. 홍콩에서 거래되는 위안화를 CNH, H가 홍콩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특히 2014년이 클라이막스였어요. 그때 홍콩에 위안화 예금만 1조 넘게 있었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는 비교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홍콩의 글로벌 허브 위치가 싱가포르보다 앞서 있어요. 그래서 뉴욕, 런던, 홍콩 2순위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그 순위를 보면은 싱가포르이 앞에 있어요. 홍콩이 6위로 밀려났고요. 서울은 10몇 위부터 지금 33위로 밀려났어요. 며칠 많이 떨어졌네요. 엄청 떨어졌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노무현 정권 때 한국이 동북아 글로벌 금융 허브 한다고 그러다가 후에 사실 지금까지 한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IFC 만들고 부산에도 뭐 국제금융시장에서 IFC 만드는데 거기 가보면 입주 외국 기업들이 많지가 않고 실제는 한국이 와서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거꾸로 돼서 여기 저 명동에 저기 종로구에 외국계 은행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다 철퇴했잖아요. 그 자리를 누가 메꿨냐면 중국 은행들 다 들어와 메꿨어요. 그 건물도 중국 은행들이 와서 사갔고요. 그래서 저 유럽이나 미국계 은행들은 서울을 떠났는데 중국계 은행들은 들어왔고요. 근데 똑같은 현상이 지금 홍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홍콩이 외국계는 많이 나갔고요. 중국계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왜 그러면 거기서 이제 철퇴하는 외국계가 서울에 올 거냐? 근데 잠깐만, 홍콩 보안법을 떠나서도 이미 떠나갔잖아요. 외국계 은행들이 왔다 떠나갔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홍콩 보안법 때문에 홍콩 떠난 데서 한국에 오겠어요? 옛날에
홍콩하고 상관없을 때도 이미 여기를 떠나갔는데 그럼 네. 홍콩 보안법 때는 서울에 오겠어요? 오게 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Why 서울? 그러면 그 대안으로서 홍콩이 그렇게 되면서 홍콩이 글로벌 국제금융 허브가 약화가 되겠다 해서 사람들이 요즘에 되게 이슈예요.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 이게 되게 세미나를 많이 해요. 요즘에.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갈 건가? 홍콩의 글로벌 국제금융 허브 지위를 누가 대체할 건가? 중국 정부의 목표는 홍콩이 글로벌 국제금융 허브가 된 거는 위안화 허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실물 거래하잖아요. 우리가 한국 기업이 중국에 물건을 팔았잖아요. 여기 위안화를 예를 들면 받아요. 그게 얼마나 리스크가 있어요. 환율 리스크. 그럼 어떻게 하죠? 이게 내가 오늘 1달러당 7위안으로 생각하고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받을 때는 1달러당 예를 들면 뭐 20위안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손실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돈을 위안화로 받으니까 손실이잖아요. 이게 돈값이 떨어지죠. 그럼 이게 기업은 물건으로 팔아서 수익률이 5%밖에 안 되는데 환율로 마이너스 50% 이러면 돈 못 벌게 되니까 기업들한테는 환율 위험이 제일 큰 위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대부분은 물건 팔 때 해지를 걸어요. 그렇죠. 환율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게 주로 홍콩 시장을 많이 써요. 그래서 홍콩에서 환 해지 거래를 해주는 그 투자해주는 이 매니저들이 몸값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가 위안화 허브였어요. 위안화 거래를 제일 많이 했는데 만약에 홍콩 보안법 때문에 외국계가 다 나고 위안화 거래나 이런 게 줄어들면 그걸 누가 대체할 거냐 이래서 중국 정부가 그리는 그림은 이래요.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서 가장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역 중개 지역이었잖아요. 그 역할을 해남도가 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요즘에 해남도를 갖다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해놨어요. 그래서 중국의 해남도가 독립관세 지역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중국 본토하고 왔다 갔다 하는 물건이 다 비관세, 면세 지역으로 만들어요. 그게 독립관세. 여기 제주도처럼 본토하고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근데 자유무역항 기능은 해남도에 보내고 위안화 허브 기능은 마카오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 당국의 이건 너의 생각이고 실제 그럴 수 있는 다른 문제인 게 홍콩이 이게 글로벌 금융 허브 되려면 조건이 몇 개 있어요. 무역 규모가 커야 돼요. 왜냐면 페이먼트, 결제를 해야 거기에 금융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결제를 안 하는데 무슨 금융 수요가 생겨요. 그러니까 무역 규모가 커야 돼요. 근데 마카오는 작아요. 그래서 무역 규모 페이먼트, 결제가 큰 면에서는 서울이 경쟁력이 있어요. 동북아에서 중국하고 무역 규모가 제일 큰 게 서울이 한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실물 쪽에서는 경쟁력이 엄청 커요. 이렇게 큰 무역 규모가 없거든요. 한국은 우세해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홍콩이 왜 글로벌 금융 하나는 중국과 무역 규모가 다 중개 무역 거기를 통해서 하니까 본토로 98%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역 규모가 크게 페이먼트가 일어나서 거기 해지 수요가 있으니까 무역 금융이 발달하고 무역 금융 발달하니까 파생 금융이 있고 글로벌 금융화 되는데 그다음에 좋은 점이 홍콩은 영어를 써요. 영어 인재가 많아요. 네. 금융 인재가 많고 영어 인재가 많아요. 그럼 한국이 영어 금융 인재가 많냐? 이 두 번째 퀘스천. 이 인프라가 있냐? 답이 당연히 노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그 규제예요. 홍콩은 일단 미국에서 홍콩이 제일 먼저 중국 본토보다 더 먼저 WTO에 가입을 했어요. 한계 특별 지역으로서. 그래서 비관세 지역이고요. 그래서 또 미국이 홍콩 정책법을 통과시키면서 홍콩에 최우대 혜택국을 줬어요. 그래서 관세가 3.5%밖에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 그게 있어요. 옛날에 일본하고 한국이 막 싸울 때, 무역 싸움을 할 때 그 세계 품목에 대해서 항상 허락 심사, 건별 심사를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한국이 그 등급이 내려간 거잖아요. 그것처럼 홍콩 등급이 미국에서 B 등급이에요. 근데 중국 본토는 D 등급이에요. D 등급은 적대국에 상품 수출할 때 그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건별 심사. 근데 B 등급은 최우대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면 홍콩을 갖다가 D 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관세가 관세가 7.5%에서 25% 갚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위치를 누군가가 대체할 건데 실물에서는 서울이 경쟁력이 있는데 무역거래에서는 근데 아까 말하는 영어권 인재하고 그 다음에 그 규제인데 홍콩 규제가 가장 적어요. 법인 설립부터 시작해서 법인세라든가 뭐 이런 자유도 모든 자금 거래라든가 뭐 이런 회사 개설하고 뭐 외환, 퇴환 이런 게 정말 잘 돼 있거든요. 세제 정책. 근데 한국은 세제 정책하고 외환 정책이 너무 세요. 특히 한국이 97년, 98년 외환 위기
트라우마가 있어서 외환이 너무 강해요. 그거 아세요? 원화는 해외를 막아놨어요. 근데 국내에서 외화, 태화는 자유로워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원화를 해외에 나가서 태환하면 불법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원화는 해외를 막아놨고 국내를 풀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국내에서 외화하고 원화, 태환은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거꾸로예요. 중국은 국내에서 태환은 막아놨어요. 근데 해외를 열어놨어요. 해외 나가 위안화는 제멋대로 마음대로예요. 근데 불법이 아닌데 중국 국내에서는 달러를 마음대로 대화 못해요. 정부가 허용한 범위에서 허용한 원래 1인당 5만 달러인데 요즘에 그것도 못해요. 다 막아놔서. 그래서 이런 게임이거든요. 근데 한국이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그게 원화가 국제화가 되고 한국이 허브가 될 수 있어요? 대환이 지금 외환 문제. 왜냐면 이게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니까 환율이 제일 중요해요. 환율 안정이 없으면 이게 바로 외환 위기 상황으로 가버리니까 그래요. 한국이 외환 보유액이 지금 한 4천 얼마 있는데 만약에 이게 외환이 1000에서 2000 간다 막 이러면 이게 얼마 못 지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그래 외환이 세고 두 번째는 세제 규제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저기 그 한국의 채권시장에 외국 투자자가 펀드가 들어오잖아요. 그냥 펀드는 그 뒤에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한국이 채권 수익률을 세금을 받을 때 아이디별로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개인별로 받아요. 그 사람을 주제로 받아요. 이게 뭐냐면 펀드가 투자했는데 수익률에 대해서 세제를 매길 때는 그 뒤에 개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세제를 매겨야 되니까 그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여서 수익률이 얼마고 세금을 얼마 때리겠다는데 외국 펀드들이 그 제일 싫어해요. 그 뒤에 누군가를 밝히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 한국이 안 들어오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위안화 허브할 때 중국하고 채권 통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법을 수정해야 돼요. 근데 이처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법을 일단 수정하기 시작하면 거의 미션 임포서블. 그리고 이게 세제 이런 규제가 바뀌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그냥 수두룩하게 있어요. 뭐 되게 많아요. 금융 쪽에서? 예, 금융 이런 규제가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본사를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 금융사 사장이에요. 내 본사를 서울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상해에다 만들겠어요. 그러면 못 가요. 여기서 동의를 안 해요. 내 회사인데 내가 본사를 금융사잖아요. 본사를 중국에 옮겨가겠다 못 가요. 아, 왜요? 본사는 반드시 여기 있어야 돼요. 아.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이런 자유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무슨 수없이 많아요. 규제가 많다는 얘기네. 엄청 많아요. 그리고 뭐 산업자본이 금융자본 투자도 안 되고. 그렇죠. 뭐 등등 엄청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가 허브가 되려면 최대한 규제가 없어야 되고요. 허브가 되려면 규제가 최대한 투명해야 돼요. 최대한 규제가 최대한 간섭하지 투명해야 되고요. 인재가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실물 거래가 커야 돼요. 근데 한국은 이게 좋아요. 그리고 중국이 매년마다 이게 사드 빼고는 1년에 8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서로. 네. 한국 한 600만 명이 가고 중국 한 800만 명 오고. 그러니까 실수요가 엄청 커요. 원래는 한국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 중국계 은행들이 재밌어요. 예를 하나 들게요. 이게 정말 재밌는데 한국에도 중국계 은행이 지점이 있고 런던에도 있잖아요. 미국에도 있고. 근데 어느 지점이 돈을 제일 많이 벌 것 같아요? 은행 지점이. 한국? 왜? 약간 많으니까 오고 가고 환전하는 수요가. 내가 미리 앞에 것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걸 줬네요.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미국하고 유럽이 경제 규모가 금융업이니까 그쪽에 가면 일이 더 많고 은행이 돈 더 많이 버는 줄 알아요. 이 세계에 나간 중국계 은행 지점들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게 서울에 있는 중국계 은행 지점이에요. 네. 여기는 실거래가 많으니까요. 근데 저 뉴욕이나 저기 런던 간 은행들은 거의 여행사예요. 본사에서 뭐 은행장에 오면은 가이드나 해주고 뭐 운전이나 뭐 이런 일을 해요. 금융적인 예를 들면 과장해서 말하면 여기는 훨씬 더 업무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 지점장이 훨씬 파워풀한 사람이네, 맨이네. 또 훨씬 수익률이 높고요. 훨씬 할 일이 많고요. 훨씬 여러 개 알짜배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서울이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런 전제 조건이 없을 때. 그래서 최근에 홍콩보안법 때문에 외국 기관이 나가면서 돈들이 일부분은 싱가포르에 많이 갔어요. 싱가포르 예금이 4배 넘게 증가했어요. 아, 많이 그래요? 갔고요. 엄청 근데 갔네요. 싱가포르는 경쟁력이 세요. 왜냐하면 뒤에 아시안 국가들이 있는데 중국이 대무역에서 1위 유럽, 그 다음에 지역으로 봤을 때 아시안이 2위예요. 그러니까 유럽하고 아시안이 제일 크고 그다음 미국이에요. 근데 아시안은 막 수많은 지역이니까 국가별로 보면 유럽, 미국이 가장 커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 뭐 일본 막 이래요. 그러니까 한국도 만만치가 않아요. 한 개 요렇게 요런 나라가 규모가 엄청 큰 거죠, 사실은. 근데 그래서 싱가포르 일부분 갈 거고요. 그리고 동경이나 어차피 A는 국제화 통화예요. 그러니까 훨씬 인프라가 좋죠. 동경이. 네. 그러니까 동경이 서울보다 경쟁력 지수가 훨씬 높더라고요. 훨씬 앞에 있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중국의 상하이나 다 앞에 있어요. 상해. 예. 그러니까 결론은 어쨌건 우리가 지금 딸리는 거는 이제 규제, 네. 규제하고 그 말씀하신 그 인재풀, 외국 간의 그리고 태환 문제. 예, 제도, 외환. 인재풀도 중요해요. 한국이 사람들이 금융 인재가 많아야 돼요. 하긴 뭐 영어를 그렇게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배운 사람은 많은데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지는 그러니까 않아요. 이런 사람들 적어요. 한국은 이게 한국의 기관 투자가들도 있잖아요. 주로 국내 포트폴리오를 많이 갖고 있어요. 한국의 펀드들이 해외 포트폴리오가 많지가 않아요. 비중이 OECD 국가에서 가장 적어요. 무슨 말이죠? 크로스보더 업무가 약하다는 거예요. 국제 업무가. 근데 이게 글로벌 금융 허브는 국제 업무를 잘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런 인재가 굉장히 적어요. 예를 들면 아주 우리가 일상생활 예를 들면 제가 은행 가잖아요. 아무 은행 가서 제가 이래요. 저한테 위안화가 만 위안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영국 파운드로 태환해 주세요. 이러면 수수료를 엄청 받아요. 왜 많이 받는지 알아요? 이게 벌써 위안화하고 영국 런던 간의 태환이잖아요. 왜 많이 받냐 이러면 수수료를 엄청 많이 받아요. 왜 받냐? 그 태환해 줄 때 중간 수수료 엄청 많이 받나? 왜 많이 받는지 알아요? 그 은행에서 내 위안화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걸 그냥 두고 있지 않아요. 위안시장에서 운용을 해야 돼요. 홍콩 위안시장에서 운용해야 돼요. 위안화를 팔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오래 갖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운용할 수 있는 외환 운용력이 그 은행에는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한 사람을 쓰려면 연봉을 1억 이상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없으면 다른 은행의 펀드 외환 딜러를 고용해야 되고 아웃소싱 해야 되고 내가 직접 외환 딜러를 갖고 있으면 연봉 1억 이상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액 화폐일수록 수수료를 더 많이 주는 이유가 여기에 왜냐면 외환 딜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돈이 들어오면 건당 얼마씩 만 원인가 몇만 원씩 네. 뛰는 게 있더라고요. 예, 또. 그게 외환 딜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런 크로스보더 국제 업무, 왜냐면 한국에 이런 인재가 아주 적은 거예요. 네. 한국은 채권 시장 인재. 왜냐면 이게 국제 금융 허브의 기본은 채권 시장이에요. 채권 시장. 일단 액수가 또 크니까. 예, 이게 채권이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딜러가 채권 인재들이 적고요. 그 다음에 이런 크로스보더 인재가 적어요. 네. 네. 우리가 말로만 금융허브 했는데 네. 실제는 그거를 이루기 위한 그 규제라든가 네. 이런 것들에 있어서 따라가지 못한 거네요. 네, 네. 하여튼 우리의 약점을 알았으니까 그 뭔가 뭐 정부 당국자들도 좀 우리 어차피 뭐 제조업 가지고 먹고 살기는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금융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네. 얘기 많이 나오는데 뭔가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